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올 4강의 네 번째 강의 중에 네 개의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화가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란 화가입니다. 사실 모네는 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고 그림도 참 좋아하시죠. 뭐 대표작인 수련이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거니 컬렉션에 아마도 대표적인 서양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강의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네에 관한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네를 좀 진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 책도 빈센트 반 고흐가 압도적으로 많고 모네를 단독으로 다루는 책도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는 듯한데요. 올해는 유난히 아마 모네 전시 이야기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듣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가 바로 모네가 돌아가신 지 100년 되는 해, 그래서 100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네는 1926년 겨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전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유럽은 2026, 2027 시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이 진행되죠. 그렇다 보니까 2026년 하반기 아마 9월 정도에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모네의 대규모 전시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리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파리에 가시면 꼭 오랑주리 미술관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모네 대형 전시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화가는 바로 이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어,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는 아닌데요. 한 두 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청년 시기, 뭐 청장년이라고 할까요? 장년 시기의 그림이고요. 노년의 그림, 백내장을 앓던 노년의 자화상 두 점 정도가 본인이 스스로 그린 자화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친구들이 그려준 르누아르라든가 마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려준 이제 초상화가 몇 점 더 있습니다. 어, 이 모네는 이 첫 번째로 보시면 1840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뭐 86, 7세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장수하신 편입니다. 당시에 프랑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혹시 짐작 가능하실까요? 19세기 후반, 중후반에 유럽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40세? 50세? 그러면, 예, 40과 50, 40, 40, 50, 50, 그 다음에 45, 45? 야, 되게 뭔가 사이좋게, 새 의견이 평균치로 나오네요. 되게 공교롭죠, 그죠? 채팅창 보시면 40, 50, 40, 50 한 다음에 45,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네요. 아마 동시에 거의 입력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채팅창에 보이는 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 4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불 전쟁 때 많이 죽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평균 연령이라는 것은, 그 나이 때, 그러니까 1840년생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죠. 근데 저 때는 평균 연령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10세가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좀 많았고, 그 죽는 이유 중에 이제 뭐 기근, 뭐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뭐 아마 병으로 많이 죽었죠.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여성분들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의 과정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이 많아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좀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45세 정도 지나면 대부분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은 대체로 한 5, 60세까지는 보통 사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도 좀 있었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노동 현장에 대한 그 뭐 위험도도 높고 뭐 그랬겠죠. 하지만 모네는 86세까지 사셨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겠지만 르누아르도 80을 넘겼고 뭐 피사로도 그렇고요. 이 인상파 화가들이 대체로 좀 장수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마네가 이제 질병으로 좀 일찍 죽었는데요. 드가도 물론 오래 살았습니다. 자, 모네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바로 이 수련이죠. 누구나 다 아시는 이런 수련입니다. 오른쪽은 도판이고요. 왼쪽은 제가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 수련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볼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뒤로 물러서서 볼수록 이렇게 형체가 좀 더 도드라지는 또 그런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모네는 처음부터 이렇게 수련처럼 그렸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련처럼 그렸을까? 이 질문은 뭐예요? 대체로 화가들은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랄까요? 양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딱 수련처럼 그렸다. 이거보다는 처음에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예를 들어서 뭐 빈센트 반 고흐도 처음부터 해바라기를 그리진 않았잖아요. 로운강의 별밤이나 이런 그림처럼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셨던 마네나 드가 이런 사람들도 화가들도 보면 초기작, 중기작, 후기작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점점 이제 변해가는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 모네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딱 세 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크게 봐서 모네의 작품 인생, 화가로서의 삶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한 세 번 정도, 세 순간을 좀 기억하시면 다음에 작품을 보실 때도 요때는 요때와 요때 사이구나.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의 시기가 요때고 2번의 시기가 이때고 3번이 이때고 그 사이가 어떻고 이렇게 크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삶의 아까 86세 정도 사셨다 그렇게 보면 10대 후반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뭐 20살부터 그렸다 손 치더라도 거의 한 65, 6년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품 인생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빈센트 반 고흐는 아무리 길게 봐도 10년인데 그에 비해서 모네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작품을 일별할 때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고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861년입니다. 11년이니까 이제 20대 초반이죠. 저 때는 이제 고전적 스타일을 이제 배웠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실내에서 그렸고 고전적 스타일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뭐 모나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나리자처럼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고 특징이 뚜렷하고 그런 거죠. 저기 지금 군복 입은 한 명의 남자가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도드라지는 면이 색채가 좀 색채감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나서 5살 무렵에 르아브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족이. 르아브르라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노르망디 이 바닷가 도시인데요. 그 도시로 이제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사를 이제 집안 식구 중에 더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살았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럼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나?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왜 그런 아이들 있죠. 책 그 빈칸에 낙서를 주로 하던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학창 시절에 보면 그냥
미술부 아니어도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 노트나 책 같은데 이렇게 만화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 동기들 재밌게 해주고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렸던 그림들은 이제 어떤 걸 주로 그렸냐면 이제 아마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많이 그렸겠죠. 근데 선생님을 저 왼쪽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거의 사진 찍다시피 자세하게 그렸냐? 그게 아니라 아, 캐리커처라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죠? 좀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좀 독특하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리는 그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캐리커처를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 주로 그렸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모네가 그렸던 캐리커처를 보고 학교 친구들이 이건 누구 선생님이다, 이건 저 선생님이다, 이건 이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맞추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실력이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학교 밖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르아브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등학교 다니는 누구 모네라는 모네 집에 모네는 성이죠. 그러니까 클로드라고 불렀겠죠. 클로드라는 애가 있는데 참 그림을 잘 그린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명성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사에 그걸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정말 유명세를 갖게 됐고 심지어는 그 르아브르에 있는 화방 화방 겸 화방 겸 전시장이라고 볼까요? 이제 화방이니까 그림을 그리는 여러 이제 도구들을 파는 동시에 전시장도 일부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하고 뭐 그림도 팔고 그랬는데 그림 값이 꽤 그래도 비쌌습니다. 10에서 15프랑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 30만 원 정도 아마 화폐 가치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팔았던 거죠. 그렇게 파니까 이 문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림 그려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걱정은 그런 거죠. 예술적 재능이 있는 건 참 좋은데, 너의 삶을, 일상을 좀 윤택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그걸 직업으로 삼겠다 하면 좀 걱정스럽죠. 밥벌이가 좀 어려울까 봐. 음, 그러던 와중에 같이 전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유젠 부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모네의 첫 번째 스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내가 그림을 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네는 그 청소년 시기의 모네는 그 분의 그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하고 이렇게 하다가 서방 주인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바닷가 풍경화를 처음으로 그리게 됐는데요. 캐리커처에서 바닷가 풍경화로 건너오게 된 결정적 계기를 어쩌면 그 유젠 부댕이라는 분. 그래서 모네 전시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첫 번째 화가 그 부댕이라는 화가고요. 그래서 참고로 올해가 이제 모네가 100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름에 파리에 갔을 때 부댕 전시를 크게 하고 있었고 지금은 도쿄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사실 모네가 화가의 길로 그림 단순히 좀 재밌게 잘 그리는 캐리커처를 그리던 소년에서 예술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건너오게 된 것이 바로 그 부댕이라는 화가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의 반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뭐 이런 저런 굉장히 재미난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네가 고집을 피웠겠죠. 나 그림 그릴 거야. 그리고 나 파리로 갈 거야. 막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실리를 중요시하겠죠. 현실적인 실익을. 그러면 네가 재능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상인 아버지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요? 네가 이거를 한다면 내가 너를 파리로 그림 공부하러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지난주 보셨던 드가는 아버지가 뭐랬어요? 법대 입학하면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건이 뭐였을까? 살롱전에 입선하면 살롱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가미술대전입니다.
여기는 프로 화가들도 대부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살롱전에 입선하면 내가 그림 시키겠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림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저기에 뭐 한예종 회화과에 입학하면 내가 그림 그리게 해줄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그림을 일정 금액 이상 판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모네는 그림을 팔아서 꽤 돈을 이렇게 벌었던 용돈을 벌었던 거니까 그 부분은 되게 아버지가 흐뭇해했대요. 아, 내 아이가 단순히 그림 그려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파는구나. 장사 마인드가 있구나. 이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세운 조건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재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쓰신 것처럼 살롱에 입선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러기 전에 학생이니까 학생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확실한 거. 당시 최고의 화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참 좋죠. 그게 이제 드가 모델인데 선생님의 인정 그것도 있죠. 선생님의 인정보다 더 확실한 무엇이 뭘까요? 지금 10대 후반의 아이니까 프로 화가들한테 바라는 바를 조건을 내세울 수 없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가 궁금한 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재능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재능이 있다면 돈을 드릴 만한가?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재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아니죠. 제자가 생길 수는 없죠. 10대 후반이라니까요. 10대 후반의 학생한테 어떻게 제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예요? 아버지는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회에, 동네 지역 대회에서라도 뽑히면 네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가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 시에서 파리로 보내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거기 뽑히면 내가 시켜주겠다는 거죠. 뽑히면. 그런데 모네는 두 번을 응모해서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돈을 너한테 드려야 되는데 네가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에 가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죠. 재능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내 돈을 안 들이고 시 장학금으로 네가 파리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네가 떨어져요. 그러면 모네는 포기했을까? 여기서 모네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림 팔았던 돈을 모아둔 걸 자기 고모한테 맡겨놨어요. 그 고모한테 그 돈을 받아서 파리로 갑니다. 그 파리로 갈 때 아버지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유명 화가의 아뜰리에를 가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좀 만의 스타일의 좀 독립적인 그런 화실에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인데 아버지는 계속 반대예요. 그래서 군대에 갈 때도 돈 내고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 면제를 시켜주지 않았고 뭐 등등등. 그래서 군대도 알제리로 갑니다. 그 알제리에 갔다 와서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색감이나 이런 게 좀 강렬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신 거죠. 상인으로서 현실적이고 그 현실적인 그 면모를 모네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인데 상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지금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요 초창기 시절이 참 중요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 있는 대부분 책들은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길래 혹시 모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아버지가 반대했고, 어머니가 사실 아마추어 성악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고모가 문해를 좀 후원해줬는데, 바로 그 유젠 부덴과 용킨트라는 그 화가들을 통해서 요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화면 잘 보시죠. 요렇게 그리던 화가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실내에서 인물을 그리다가 실외에 되게 시원하고 청명한 풍경을 그렸죠. 이것은 초상화, 인물화이지만 이것은 풍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화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야외 풍경화, 이게 이제 부댕이나 용킨트 같은 당시에 이제 자기가 만났던 모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나의 진정한 첫 번째 스승이라고 했던 용킨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이 색감, 뭐 여기 지금 꽃이나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지베르니 정원을 꾸밀 때를 생각해 보시면, 노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어려서부터, 초기 때부터, 특히 화면 오른쪽 같은 거 보시면, 이 모네는 이 꽃이나 식물에 대해서 대단히 처음부터, 어쩌면 초기 때부터 이런 좋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제가 모네에 관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모네 전체 삶을 쭉 이렇게 일별해 보면, 음악으로 따진다면 이제 주제 선율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이 화면에 보시면 하늘이 있죠. 하늘, 구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모네가 평생토록 그리게 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도 생각해 보시면 물이 있죠. 그럼 물 표면에 구름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이 있고 그에 비치는 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 요소들이 지금은 다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물 표면 위에 하나로 모이는 것, 그것이 수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0대 후반에 이 모네가 그렸던 이 그림으로부터 한 40년 지나서 완성하게 되는 이 수련까지 그가 줄곧 그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화면 앞쪽에 있는 양산을 쓰는 이 왼쪽 편 분이 고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똥트 주안느라 그래서 모네 인생에 아주 초창기 때 여러 곡절이 있을 때 항상 도움을 줬던 후원자로서 참 도움을 줬던 분이 고모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모네 아버지시고 앞에 있는 두 명은 이제 모네의 사촌 동생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 그림 지금 보시면 그림이 61년도, 그러니까 6년 만에 파리를 거쳐서 이제 아뜰리에를 다시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흔한 그림처럼 보이는 요 실내에서 그려진 그림에서 실외에서 그려진 그림, 요 그림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어쩌면 모네가 자기가 갈 길을 좀 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살롱에도 이제 뽑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67년도 바로 이 그림이 두 번째 살롱에서 뽑히는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 당시 파리로 와보니 지난 2시간 동안 지난주 강의했던 이제 마네나 드가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주도하던 분위기가 바로 이 모네가 여기 왔을 때입니다. 어, 이 마네가 1832년사니까 8살 정도 차이 나죠. 8살 정도 어린데 모네가. 그러니까 동시대 화가이긴 하지만 좀 선배죠. 그리고 마네가 먼저 데뷔해서 이제 악명을 떨치던 바로 그때인데요. 이 1863년도에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로 낙선전에서 엄청나게 이제 파장을 일으킨 그로부터 4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네는 당시의 주류 화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카데믹하고 살롱전에 주로 뽑히는 주류 화가들의 길을 쫓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난을 받고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림을 그리던 크루베와 마네를 존경했다라는 것은 모네가 자기의 캔버스의 방향을 어쩌면 안전하고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그림보다는 좀 새로운 그림을 향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867년에 이 그림으로
살롱에서 66년도에 바다 풍경화로 뽑혔습니다. 살롱에서 한번. 그리고 요 그림으로 두 번째 뽑히는데요. 특히나 이 그림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 까미유, 첫 번째 부인이 되죠. 모네는 결혼을 두 번 하는데요.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까미유. 이 까미유가 사실 아이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 뭐 병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두 번째 부인과 재혼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는데, 까미유는 직업이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델은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까미유를 좋아하고 까미유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집에서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상인, 중산층, 부르주아지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좀 사회적 신분이 낮은, 명성도 좀 명예롭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 모델들은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사실 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을 때이긴 한데,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이번에는 후반기에 좀 잘 풀렸는데, 요 그림 잘 보시면 초록색 실크에 검정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초록색 원피스죠. 다시 실내서 그렸잖아요.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회화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색감에 대한 묘사력은 아주 뛰어나죠. 정말 이 색감 손에 만져질 듯 하잖아요. 실제로 그림 보셔도 엄청나게 진짜 내 눈앞에서 펄럭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요 위에 지금 고급 담비 이 털이 붙은 이제 요즘 치면 이제 밍크가 코트 같은 옷을 입혀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하고 가족에게 이 르아브르에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자기 부모와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이 가미유라는 여자분은 굉장히 귀족 여인처럼 고귀하고 이렇게 뭐 부자 같다, 그러니까 천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급스러운 옷을 입혀서 이제 출품을 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부된 이 그림이 단 4, 5일 만에 그렸지만 아주 대단한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이 그림으로써 이제 모네는 두 가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의 길을 쫓냐 하면 마네와 쿠르베를 쫓겠다. 그리고 나는 전형적인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고, 그리고 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1863년에 그렸던 이 풀바디의 점심, 요 작품을 어떻게 보면 오마주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시죠. 이걸 다시 그린 게 요 그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 그림이죠. 요게 만의 풀바디의 점심, 아마 지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요 그림을 다시 그린 게 요렇게 그렸습니다. 퐁텐블루, 밀레가 있었던 그 유명한 퐁텐블루 숲에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자기 친구였던 프레드릭 바지유와 그리고 까미유, 그다음 친구들을 이제 모델로 세워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그린 그림이고 화창하고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 신선한 빛의 움직임이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본 다음에 어떻게 그렸냐면 이 사람들을 실물 크기로 그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도전을 해본 거죠. 실물 크기로 그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왼쪽 그림으로 다시 그렸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 끝부분이, 요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흰 원피스 드레스 입은 여성분의 치맛자락이 여기 보이죠? 왼쪽 그림에. 그런데 요 나머지 부분은 잘려버렸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캔버스가 왜 이런 모양이 됐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것을 실제 이 사람 크기로 요 남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가 엄청 길었겠죠. 2m 한 5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그리다가 한 4m 되나? 그렇게 그렸는데 요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를 크게 그렸습니다. 크게 그렸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크게 그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아뜰리에 층고 높이가 안 나오니까 마당에 땅을 파가지고 그림을 놓고 이제 위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렸는데 완성이 잘 안 됐어요. 미완성 상태에서 집세를 내지 못해서 이 그림이 주인한테 담보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둘둘 말아서 이게 한쪽 벽에 뒀던 것을 나중에 되찾았더니 되찾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잘라내 버린 거죠. 이쪽 부분들이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서 회복할 수 없는 정태가 되어서 아마 잘라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같은 이유가 로 이제 모네가 스스로 없애버렸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수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30점씩 이렇게 50점씩 없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네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뭐 그림이 상해서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패널 두 개, 요거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오르세 미술관에서 전 작품 보실 때 이 오른쪽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을 오마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풀바디의 점심은 굉장히 주류에 도전하는 형태였는데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보면 주류에게 저는 마네처럼 그렇게 전복적이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주죠. 그러니까 마네는 주제도 없고 뭐 약간 원근법도 틀리고 일부러 어긋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주류가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모네는 그에 비해서는 좀 안정감을 주는 화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마네처럼 보이지만 마네와는 달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도 하죠. 그림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네가 기존의 화풍보다는 도전적인 행보를 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그림 있죠. 만해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림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만해가 혁신적으로 나아갔던 그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아마 도전적 화풍을 그렸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문제적인 발언이죠. 모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되는 점은 사실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이 사실적으로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저걸 사진 찍듯이 현실과 똑같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모네가 쓰는 사실적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어렵게 얘기하면 내 눈이 지각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보인다고 느끼는 대로죠. 내 눈이 파악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그린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있으나 주관적 해석을 그린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72년도, 아까 1867년도 작품이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4년, 5년 후에 그렸던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보세요. 완전 다르죠. 자, 이 그림과 이렇게 사실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실적인, 즉 사진을 찍은 듯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지 확연히 눈에 보이죠. 그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그렸죠. 이 작품이 바로 제목이 인상해돋이이고요. 이게 나중에 전설처럼 되는 8번 이루어졌던 인상주의전이라고 통칭되는 그룹전입니다. 사실은 무명의 뭐 화가 조각가들의 동호회전 같은 거죠.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참가비 2만 원씩 내면 작품 누구나 내서 전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상파적인 그림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이게 주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이 속해 있어서 인상주의전이라고 불리지만 그런 일종의 동호회전 같은 거였는데요. 그때 모네의 이 그림 있죠? 인상해돋이. 요 그림 제목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상주의, 인상파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보고 주류 관점,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적으로 이제 그림을 판단하던 평론가 중에 한 분이 여기에는 뭐 사물의 진실 같은 건 없고 그림에 그냥 회화의 인상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밖에 없다는 것은 대개 못 그렸다 뭐 그런 뜻입니다. 못 그렸고 그림도 아니다. 이런 아주 그 비난과 조롱 그런 어떤 표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요 그림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그 루이 르루아라는 평론가가 인상파라고 이자들을 인상파라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파라는 단어를 듣고 모네는 굉장히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까 보셨지만 까미유 있죠? 그 초록 원피스 입은 그런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렸다고 새로운 그림을 못 알아보고 나를 비난하다니 이런 어떤 분노와 좌절 뭐 그런 게 좀 특히 모네는 이 부르주아 특유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항상 신경 쓰고 항상 그 옷도 정장 같은 거 입고 그림 그렸거든요. 노동자 출신 다음 주 보셨지만 르누아르는 그냥 항상 노동복 차림으로 그렸습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계급 의식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평판이나 이런 대외 이미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모독하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때 이제 르누아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말은 맞지 않냐? 우리가 인상을 그리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또 르누아르였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그림들 있죠? 그 군복 입은 그림이나 아니면 바닷가 풍경화나 아니면 풀바디의 점심이나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해가 뜨고 있는 바닷가에 앞쪽에 보시면 이제 고기 잡이 배가 보이죠. 근데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고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점은 뭘까요? 이렇게 낙서 같은 걸 그려서 분노한 것보다 더 당시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비아냥거리고 분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어천의 풍경이 현실은 힘든데 너무 낭만적으로 그렸다. 그건 이제 사실주의적 관점일 수 있죠. 그루베 같이 지금 현실이 어떤데 뭐 이렇게 그리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류는 비너스의 탄생이나 아니면 나폴레옹이 알프산 넘는 그림이나 그런 거 그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을 비난한 요소, 그 요소가 일반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비웃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케치가 없어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형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요소를 굉장히 뜨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풍경화에 굴뚝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자, 이게 이제 정답에 근접한 요소인데 미완성이다. 미완성인 것도 좀 있죠. 미완성인 것도 좀 근데 미완성인 부분은 기존에 이제 만해의 어떤 한 부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미완성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하지만 요 그림에서 그림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제가 지금 가리키는 왼쪽 상단 부분. 이 부분이 뭐를 그린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요 부분. 요 두 부분이 무엇을 그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소재가 뭘까요? 요 부분. 바닷가에 있는 요 부분 뭘까요? 요게 이제 안개 속의 배라고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뭘까요? 요 부분.
요건 고기잡이 배고,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런 부분. 여기가 일종의 항구니까 요게 뭐겠습니까? 그쵸? 이게 크게 보면 큰 배처럼도 보이지만 큰 배라고 하기에는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뭡니까? 공장의 굴뚝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닷가 보면 예전에 공장 같은 거 많잖아요. 오른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장의 굴뚝인 거예요. 근데 공장의 굴뚝을 그렸는데 왜 사람들은 분노했을까요? 이게 이 시대 그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림에 공장 굴뚝, 이 스모그 같은 공장 굴뚝을 그렸다고 해서 사람들은 분노했을까요? 요걸 그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림에 공장 굴뚝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굴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당대의 풍경이죠.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나서 만들어진, 그죠?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장 굴뚝. 그러니까 캔버스는 뭐예요? 현재를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현재와 현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상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 주류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보이는 풍경인 거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도시 풍경을 그려야 되는데 서울의 도시 풍경이라는 게 뭐 아파트와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와 자동차와 이런 걸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 풍경 같은 걸 그렸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19세기의 주류 화가들은 대부분 과거의 역사를 그렸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을 그리거나. 그런데 만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금 기차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오고 전도가 되는 시대에 무슨 비너스의 탄생 같은 것만 그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상주의자들은.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주류의 사람들, 화단의 주류라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거슬렸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저 스타일 있죠. 흐릿하게 뭘 그렸는지 모르겠는 막 이렇게 낙서한 듯한 저 스타일도 굉장히 도발적이었지만 바로 저 공장의 굴뚝 같은 근대의 산물을 캔버스에 그린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뭐 다소 당혹스럽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기와집이 있거나 경복궁 모습을 그린다. 이게 좀 어이없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저 시대 사람들 되게 생각이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빈 종이에 집을 보세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 학부 학생들한테도 해보면 빈 종이에 집을 그리라 그러면 아파트를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붕이 이렇게 있고 네모난 집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려요. 여러분도 여전히 관념의 집을 그리는 거죠. 집을 그려왔을 때 아파트를 그리는 비율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은 관념을 그리지 않고 관찰을 그리거든요. 성인들은 관념을 그립니다. 저 시대 사람들을 어이없고 어리석다고 비웃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게 뜨끔해지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보시죠.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데 채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지만 이 모네는 10년 만에 건너갔는데 더 중요한 요소도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스타가 등장하면, 즉 쿠르베나 마네 이런 혁신가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아류작들만 그립니다. 아류작들. 즉 마네처럼 그리거나 쿠르베처럼 그려요. 그런 것은 아류작이에요. 그런데 모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쿠르베와 마네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도전과 혁신이라는. 그러면 그 혁신의 대상은, 도전과 혁신의 대상은 모네 입장에서는 누구였겠습니까? 모네에게 도전과 혁신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춘의 모네에게 도전과 혁신의 대상, 누구겠어요? 네, 지금 뭐 쓰신 여러 종류가 다 있죠. 그죠? 뭐 기존의 관습, 아카데미즘, 르네상스 미술일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 여기 답 쓰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아카데미즘이라고 해볼까요? 전통, 기존에 잘 나가는 화가들, 이게 전통 주류 화가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과 혁신을 하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쿠르베와 마네가 이미 거기에 도전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모네가 그 도전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멀리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카데미즘, 주류 그림이었고 가까이는 누구였겠어요? 바로 쿠르베와 마네였겠죠. 그러니까 크루베와 마네가 멈춘 지점에서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멈춘 데서 더 멀리 가야 된다. 나는. 그들보다 8살, 10살 정도 어리지만 나는 다음 세대, 그들이 멈춘 그 다음 세대의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한 세대는, 한 제네레이션은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라 해서 통상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고 할 때 그 세대는 30년이에요. 예전에 구분료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뭐 속된 말로는 뭐 1년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한테. 근데 분명히 그런 거 있죠.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분명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1차적으로는 아카데미즘이겠지만 가까이는 분명히 이 마네와 크루베를 넘어서야 된다. 그 생각으로 그렸던 것이 바로 이 인상해돋이라는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서양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그림이 누구나 생각하기에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파리 16구에 있는 그 마르모탕 모네라는 미술관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모네가 아들이 둘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중년에 죽었고요. 둘째 아들이었던 미셸이라는 아이한테 이 다 유산이 상속이 됐는데 그 미셸이 이 작품을 다 이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도 거기에 딸려가서 16구에 있는 미술관에 이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관에 가셔야 직접 볼 수 있는 바로 그 그림이고, 이만큼 중요한 그림이니까 그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예술품의 일종의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림도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칼로 찢어가지고 나중에 이 그림을 되찾아서 그걸 수정,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림이 바로 이 인상해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주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 같이 이렇게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던, 그리고 왼쪽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그렸으니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생김새보다는 빛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까요? 터너. 터너. 지금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전시가 바로 이 터너와 존 컨스타블이라는 두 명의 화가가 이제 250주년 기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4월 중순까지 하나 그렇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터너는
터너가 없었으면 사실 인상파 화가 또 등장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프랑스 학자들은 어쩌면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니까요. 우리로 치면 터너와 존 컨스타블은 국보급 화가 두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잠깐 여기 터너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영국은 사실 회화의 강자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그런데 터너, 컨스타블 이런 화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비종, 그러니까 밀레, 바르비종이나 낭만 그리고 이제 인상파 이쪽 화가들한테는 엄청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터너의 그림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판이라고 하죠. 책이나 이런 이미지로 봐서는 거의 본 게 아니다라고 할 만큼 실제로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미묘한 색깔. 지금 왼쪽에 이 화면, 모네 이 그림도 런던의 국회의사당을 그린 건데요. 런던은 가장 먼저 유럽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었죠. 산업사회라는 것은 뭐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았겠습니까? 이 스모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기 오염 같은. 그렇다 보니까 이 햇빛이 굉장히 이제 프랑스와는 다르게 이제 보였겠죠. 어, 특히 이제 런던은 그 후에도 한 서너 번 정도 가는데, 모네가. 그랬을 때 이제 터너의 영향,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낭만주의에서도 참 중요하고 색채로 그림을 그리는 이 후대 화가들한테 터너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터너의 그림도 직접 보시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 템스강과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뭐 이거 하늘 뭐 이런 배경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림 보시면 사물의 생김새는 거의 형체만 남아있고 대부분 보이는 것은 뭡니까? 빛의 상태, 즉 색깔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게 여러분께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 부분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를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이 컵 혹시 보이세요?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커피컵 보이시죠? 자, 잠깐 보세요. 커피컵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빛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렇게 비추죠. 이렇게 비추면 지금 특히 이제 어디가 좀 잘 보이려나? 잘 안 보이시네.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의 생김 여기 원래 있는 이 모양보다 뭐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이 컵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빛으로 바꾸고 있는 이 빛의 변화 있죠. 모네가 그리고자 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빛의 변화, 이 반짝이는 변화를 그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죠? 그 페트병 있죠? 그 페트병? 그 500ml 페트병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를 조명으로 막 비춰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여러분이 봤던 것은 그 페트병에 있는 물에 들은 페트병의 모양이 아니라 빛의 움직임에 의해서 반짝였던 그 반짝임을 보통 기억을 하거든요. 보통은. 아니면 벚꽃이 이제 필 텐데 벚꽃이 피어서 막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잖아요. 하늘거리면서 막.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벚꽃의 색깔과 날아가는 그 느낌이랄까요? 풍경이 기억나죠. 그 벚꽃의 이파리의 모양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파리의 모양을 버리고 그 풍경을 그리는 것이 인상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죠. 그 국회의사당과 템스강이 설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눈에 엄청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눈에 아까 사실적으로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술가들이나 철학가들은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네가 말한 사실적으로는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측면입니다. 내 눈의 감각에 정직하게 그리겠다. 뭐 이렇게 평생 얘기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의 눈처럼 그린다는 뜻,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게 아니다. 모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세잔이 했던 말. 모네는 눈밖에 없다. 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눈인가라는 게 세잔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의 생김새보다는 빛의 상태를 그리겠다. 그래서 빛이 빚어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이게 모네의 그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지금 까미유, 자기 첫 번째 부인 카미유와 왼쪽에 있는 주영이라는 큰아들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형체를 그려는 두지만 자세히는 그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풍경을 봤다 손 칩시다. 남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이 풍경을 봤어요. 이 빨간색 꽃이 코클리코라 그래서 개 양귀비 꽃입니다. 이 꽃이 보이면 참 저는 괜히 이제 반갑고 프랑스에 온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인데 특히 남프랑스 가면 여기 참 꽃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까이 보시면 그냥 빨간 점 찍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 고전주의자들한테는. 근데 모네는 바람 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꽃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걸 뭐 점만 찍어놨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꼭 그 꼬끌리코가 이렇게 해서 바람 불고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랑 풍경을 이용해서 모네는 사람들한테 저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진기로 찍으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 해석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건너왔다. 이제 이렇게 미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감과 이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바깥에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스튜디오로 와서 색깔을 칠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된 색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리면 어떻게 돼요? 8분마다 빛이 바뀌잖아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8분인데, 그러니까 8분 정도는 빛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만약에 이게 구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데 최대 8분이 지나면 빛이 바뀌죠. 그러니까 모네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의 빛인데, 시간이 그리다 보니까 그 빛이 바뀌어버리죠. 빛의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어쩌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순간을 자기가 포착해서 그걸 그리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네가 쓴 편지나 글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남아있는 거 보면 저거를 빨리 내가 지금 원하는 저 빛을 못 그려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네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사진 작가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진은 몇 천분의 1초도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젤을 펼치고 튜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이 변화에 더 방점을 찍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캐리커처를 그리다가 바다 풍경화를 보면서 그리면서 알게 된 그리고 체감했던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보통은 이제 서양화에서는 이 그림자 부분 있죠. 그림자 부분을 좀 검거나 거의 검정에 가까운 갈색 톤으로 보통 칠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나 초상화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바깥에서 그리니까 어때요? 시시각각 빛이 변하고 자연계에서는 완전한 블랙, 검정이란 건 없죠. 자연계엔 존재하지 않는 색인데 어, 내 눈에 보니 그림자도 이렇게 사실 요 정도 색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런 정도. 그래서 굉장히 그림자에도 색이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인데요. 그림자는 원래 검게나 이제 무채색으로 보통 표현했었는데 그것에 이제 색깔을 넣었던 그런 화가가 이제 모네였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신고전의 선, 이게 주류는 선인데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면 고전적인 그림과 반고전적인 그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이 그림을 흑백으로 바꿔보면 돼요. 흑백으로 바꿔서도 그림의 내용이 그대로 이해된다 하시면 고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그림 보실 때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림을 딱 보셨는데 뭐 그려졌는지 알겠어. 그리고 이 원화랑 비교해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면 고전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림을 흑백으로 바꿨더니 도무지 뭐를 그리는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된다 하면 반고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환기 있죠? 김환기의 그림, 초창기 그림은 흑백으로 바꿔도 그림의 내용이 이해되죠. 거기는 뭐 백자, 그러니까 달 항아리가 있고 매화가 있고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기작 어떻습니까? 무엇이 되어 어디서 다시 만나랴 이런 그림들 파란색 점 찍은 그 그림들을 흑백으로 바꿔놓으면 그림의 완전 주요한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은 반고전이 되는 겁니다. 고전적이다, 반고전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쉽고 명확한 하나의 기준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선의 예술이냐, 세계 예술이냐, 뭐 그런 차원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상화는 대부분 반고전이겠죠. 그리고 색채 미술에 근접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네는 이 풍경화나 인물화 같은 것도 보시면 원래는 풍경화는 당시 이 화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1등급 화가 당대 최고의 1등급 화가 살롱에 뽑혔던 화가는 뭘 그렸냐면 역사화를 그렸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나 아니면 나폴레옹의 그런 그림이나 이런 그 역사화라고 합니다. 역사화를 그렸어요. 그 다음은 역사화 그렸던 사람들이 주로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역사와 초상화 그리는 화가가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라고 합니다. 이제 뭐 베르메르 같은 그런 풍속화 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물화가 있고, 그 다음에 풍경화가 있어요. 요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화가는 뭘 그렸겠어요? 역사화와 초상화를 그렸겠죠. 그러면 당대 가장 어쩌면 등급이 낮은 화가들 그렸던 게 뭐 풍경화 혹은 정물화예요. 그런데 이 고전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고전주의의 자리, 즉 주류의 회화가 된 것은 인상주의죠. 인상주의의 정점을 찍은 화가 지금 보시는 모네입니다. 모네의 대표작은 수련이죠. 수련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해요? 바로 뭡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역사와 초상화, 풍속화, 정물화, 풍경화 중에 수련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풍경화에 속하죠. 그러면 뭐 이거는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냥 이 인상파들이 왜 풍경화에 집중했을까요? 다음 주에 보실 르누아르를 제외하고는 다 풍경화가입니다. 대부분. 뭐 후기 인상주의라고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도 풍경화죠. 세잔도 정물화와 풍경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뭐 어쩌면 그 햇빛과 연관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죠. 너희들, 즉 고전주의자들이 가장 무시했던 장르를 나는 너희들이 가장 숭배했던 역사화의 자리에 두겠다라는 야심입니다. 원래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 A 시대, 어떤 시대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럼 비주류라고 완전 철저하게 무시했던 장르, 그 장르를 들고 그 다음 시대에는 그것이 주류가 됩니다. 패션의 유행 같은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은 당대 오랫동안 주류에 속했던 왜 풍경화가 그러면 등급이 가장 낮았나 하면 역사화를 그릴 때 배경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배경. 배경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장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술적 의지만 있다면 뭐 소재와 장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네가 이런 도시적 풍경화, 이런 것들을 그렸던 이유도 굉장히, 심지어는 이 크기가 중요한데, 그림에는 역사화 중에 뭐 가장 크다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대관식 같은 그림 있죠? 루브르에 있는. 그게 이제 10m, 14m 뭐 이 정도 되는데, 수련은 어떻습니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전 장르에 대한 극복이랄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그 성을 차지했다라는 뭐 승리 선언일까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이제 더 직접적으로야 빛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사화나 초상화보다는 확실히 이제 풍경화가 좋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요인도 있다. 화가들의 어떤 심리적 요인을 따지자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전의 역사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반합의 논리가 항상 작용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약간 지나고 보면 그렇게 뭐 약간 좀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우는 요 지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술사에서 정반합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신고전주의를 무너뜨리고 결국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한 수십 년, 4, 50년, 5, 60년의 역사를 보면 인상파와 신고전은 정반합보다는 이제 정반 정도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반합 얘기가 나와서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신고전주의가 당시의 주류였고, 여기에 대항해서 등장했던 신고전 내부의 작은 유파가 프랑스의 낭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건너편에 있는 게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회화의 삼국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신고전, 낭만, 그리고 사실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신고전은 보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사실주의는 진보에 해당하고, 낭만주의는 중도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세 유파가 충돌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잠시 일지언정 그것을 통합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극복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주류가 되는 게 만해입니다. 근데 만해는 신고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고전인데, 신고전의 소재를 가져와서 사실과 낭만을 결합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만해의 등장은 정관합으로 해설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야기 좀 멀리 갔는데요. 다시 돌아오자면, 자, 이렇게 해서 모네가 요런 그림까지 그렸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 사이에 자기 부인이, 첫 번째 부인 까미유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아까 1870년대가 되기 전에 20대 후반에 까미유와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이네요. 임신한 까미유가 있고, 아이가 태어난 직후입니다. 첫 번째가 태어난 직후에 살롱에도 뽑혔는데, 이 생활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가난해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기 힘들다 해서 생강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같이 이렇게 힘내서 살았던 게 바로 까미유입니다. 근데 그 까미유가 죽었을 때, 까미유가 가장 아끼는 목걸이조차 죽은 까미유에게 걸어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맡겨놓은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다급하게 후원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죽고 나니 부인이, 내가 무슨 예술한다 손 치고, 예를 들면 감정이입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편하게, 모네는 그런 상념에 젖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대단한 예술한다고 이런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했겠냐. 차라리 다시 살롱에 뽑혀가지고 그냥 그림 그려서 돈 벌어서 뭐 잘 살고 싶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두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두 점의 그림인데 완전히 다른 양식으로 그려요.
그러면서 한 점은 살롱에 뽑힐 것 같고 한 점은 낙선할 것 같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살롱에 뽑혔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 그림이 1번이고요. 오른쪽 편 그림이 2번입니다. 강의를 충실히 따라오셨으면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다 1번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켜시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왜 1번이 뽑혔을까요? 왜 1번이 뽑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그림은 풍경이 좀 보이는 느낌이지만 오른쪽 그림은 색깔이 보이죠. 그죠? 제일 먼저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인상파 화가들이 배신자라고 엄청 욕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모네가 중년의 모네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840년생이죠. 그리고 1880년입니다. 40세가 됐어요. 이룬 것 없이, 세상에 이룬 것 없이 빈손으로 중년을 맞이하는 모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중년이 됐을 때, 중년이 뭐 몇 살이라고 못 받긴 어려운데, 뭐, 지금 40이어도 생각해 보세요. 80세 시대의 40, 절반이 40을 중년이라고 치자면, 중년이 시작할 무렵인데, 40세, 45세쯤인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면, 과연 어떨까요? 근데, 저 때의 40과 지금의 40은 다르긴 하죠, 무게감이. 지금 따지면 뭐 한 6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이룬 게 없어. 참 괴롭겠죠. 굉장히 괴롭겠죠. 이룬 것 없이 맞이하는 중년 혹은 노년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자존감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리고 저 때가 자본주의의 시작하던 초기였죠. 초창기 자본주의는 지금보다 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너무 추상적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죠. 복지와 여러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 때는 철저하게 어떤 양육 강식이라 그러나? 그 뭐죠? 그런 시대의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그때 모네의 그런 혼란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도 능히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르누아르와 더불어서 이 시기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모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그 선택, 그 선택이 바로 모네를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연작을 시도합니다. 이전에도 연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여러 번 그렸다는 뜻의 연작은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소재를 고정시켜 놓고 거의 비슷한 각도, 앵글에서 이런 빛의 변화를 그린 적은 서양 미술사에서 모네가 최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외 풍경을 그릴 때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변화를 담아내게 됐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건초 더미, 이 농사 끝나고 세워놓은 이 건초 더미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이런 여러 가지 이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재가 아니라 빛의 변화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사실은 모네는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르침, 직접적인 가르침을 준 사람은 없는데, 굳이 꼽자면 두 번째 부인이 데리고 온 딸, 블랑쉬 오슈데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딸은 사실은, 의붓 딸이죠. 딸은 사실 제자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블랑쉬가 그림도 꽤 그렸고, 모네 수발을 다 들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네가 죽고 난 다음에 지베르니 정원을 가꾼 것도 사실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자는 두지 않았는데요. 이 건초더미 연작을 보고 러시아의 법학을 전공했던 한 학생이 이 모네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서 법학도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 그렸던 그림이 회화의 긴 역사에서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현실 모사를 하던 이 그림에서 완전히 현실 모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까 인상 해돋이도 일정 부분 현실을 모사하고 있죠. 그죠? 해도 있고 배도 있고 공장 굴뚝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을 연작을 보고 현실 모사의 족쇄를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는 화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추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예요. 칸딘스키가 바로 이 연작을 보고 그림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진 않았으나 작품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칸딘스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베르니 이 정원 근처에 있는 에트 강인데요. 지베르니 연못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강이 그 에트 강인데 그 에트 강변에 있는 어, 이 포플러 나무이죠. 그 포플러 나무 연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여전히 색채의 변화가 있지만 포플러 나무라는 현실의 소재가 있죠. 하지만 칸딘스키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그리고 그 칸딘스키 다음이 이제 김한기, 뭐 아니면 로스코, 뭐 이런 화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재보다는 색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소재들을 연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모네를 이해하는 어쩌면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굳이 있다면 변화만이 영원한 것이죠. 변화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어떤 동시대적인 그림,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계속 다시 할 텐데요. 이런 이 연작 시리즈와 인상파 그림에서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재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성당 시리즈입니다. 파리 그 북부에 있는 이 루앙 대성당, 바로 이제 잔다르크로 유명한 이 루앙 대성당을 그렸는데, 이게 사실은 수련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연작일 수도 있는데요. 성당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20점 정도에서 26점 정도인데요. 하나의 거의 같은 앵글이죠. 어느 한 위치에서 그리다가 거의 너무 시끄럽고 공사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앵글이 조금 달라지긴 했죠. 만약에 그 이사를 옮겨서 스튜디오를 옮기지 않았으면 하나의 위치에서 다 그렸을 텐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이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앤디 워홀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아니면 어떤 초등학생 엄마 따라 강의 들으러 왔던 초등학생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이거 보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베스킨 라빈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나서 볼 때마다 자꾸 베스킨 라빈스가 생각나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은 이상은 이 모네의 대성당 연작을 보실 때마다 이제 베스킨 라빈스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책에는
요 그림을 다 수록했습니다. 파리미술관 역사를 봤다라는 그림에는 이거 개인 소장도 꽤 많은데 제가 다 모아서 이제 책에는 실었는데 지금 요 18점 있죠? 18점? 여기서 여러분 성당의 생김새가 중요한가요? 빛의 변화를 색으로 표현한 게 중요한가요? 성당의 생김새가 먼저 보이나요? 아니면 색채의 변화가 보이나요? 이렇게 연작으로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색채의 변화가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건초 더미와 포플러 나무 그리고 성당이에요. 왜 대성당을 그렸을까요? 건초 더미나 그 포플러 나무는 자기가 사는 집 동네 근처에 있는 소재니까 그릴 수 있다고는 쳐요. 근데 루앙은 지베르니에서 꽤 멉니다. 그래서 따로 와야 돼요. 기차 타고. 물론 이 루앙의 자기 큰아들하고 자기 형 회사의 큰아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아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아들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왜 대성당을 그렸을까요?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왜 대성당을 그렸을까요? 대성당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대성당의 시대는 중세가 정점이었겠죠. 르네상스 이때입니다. 19세기는 대성당의 시대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야말로 빛의 변화를 그리기 적당하다. 건초더미 그렸잖아요. 이미 그렸잖아요, 건초더미. 근데 굳이 왜 성당을 그렸을까? 자연은 변하지만 성당, 건축물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지베르니와 정원과 가족을 사랑했던 모네가 지베르니에 있는 적당한 건물을 그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저기까지 가서 그렸어야 될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대성당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빛의 변화를 제일 잘 볼 수 있어서 그렸다라는 게 모네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크고 높으니까 이 전면에 빛의 변화가 잘 보이는 건 맞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만큼 건초더미와 포플러 나무에 비해서 디테일이 많죠.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그리기가 또 쉽진 않잖아요. 거대한 존재를 그리고 싶었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했다. 그렇죠. 약간 저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인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인상주의의 핵심은 근대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상주의의 본질, 근대의 본질은 뭐냐면, 순간적이고 우연하고 덧없어야 돼요. 순간적이고 우연하고 덧없다. 그것이 뭐예요? 기차 수증기 같은 거예요. 순간적이고 우연하고 덧없다. 순간, 우연, 덧없음. 이것의 정반대가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가톨릭이죠. 순간적이지 않죠. 영원하죠. 우연하지 않죠. 필연의 세계입니다. 죄를 짓고 태어나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어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 여기에 우연이 없죠. 그죠? 덧없냐? 덧없지 않죠. 하나님의 가르침, 사랑 안에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순간적이고 우연하고 덧없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성당을 왜 그렸냐? 모네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당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세계관으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 좀 저의 과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지금 AI라고 말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챗 GPT나 뭐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게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사물에 붙어서 사물과 결부해서 결국 구현된다면 먼 훗날 되돌아보면 지금의 AI는 0.1 버전일 수도 있죠. 1.0 버전일 수도 있고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I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지금 우리한테 저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그 시대로 건너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적응을 했을까요? 촛불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가 됐고 마차의 시대에서 기차의 시대가 됐습니다. 전보의 시대가 됐고 사진기의 시대, 영화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모든 새로운 새로운 기계들에 의한 시대가 펼쳐졌을 때 과연 사람들의 의식도 그에 맞춰서 변화되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사고의 변화 속도보다 기계 기술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저 시대를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시대에 맞게 생각을 잘 업데이트 하시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 모네 그림 작품들 수천 점 중에서 수백 점 넘으니까요. 수백 점이겠죠.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꼽으라면 저는 저 루앙 대성당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왔다. 그 새로운 시대, 모던이라고 하죠. 모던으로 넘어왔을 때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생각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빛의 변화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단계가 어쩌면 건초더미나 포플러 나무에 있었다면 대성당을 소재로 선택한 것은 저 성당조차도 빛의 변화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성당도 빛의 변화에 그냥 속수무책인 거지. 어떻게 보면 종교도 자연보다 강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에게 깃든 모네의 생각을 제 나름으로 거슬러 가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많은 지금의 시대, 격변기를 사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네는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그냥 속 시원하게 하지 왜 안 해줬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 당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음,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종교는 그렇게 인간의 사고의 뿌리에 가닿았죠. 특히나 유럽인들, 프랑스인들한테 가톨릭은 종교 이상의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교라는 것이 일종의 종교를 넘어서 유교라는 것이 생활 윤리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예의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유럽인들한테 가톨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대성당 시리즈를 단순히 그냥 빛의 변화나 그림, 뭐, 이게 모네 인상파의 걸작,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자체로서 굉장히 그 시대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거나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네의 기나긴 인생, 작품 인생에서 이제 수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수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빛과 꽃과 변화가 이 한 폭의 캠퍼스 안에 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간대의 수련은 바로 본인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렸던 이 지베르니 정원에서 이제 직접 보고 그렸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여서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수련이 있는 지베르니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렇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때는 수련이 피기 전에 가서 다른 꽃들이 주로 피어 있습니다. 수련은 6월 초중순, 중하순에 보통 피다 보니까 제가 5월에 갔을 때인데 최대한 그림처럼 찍어 보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이라고 할까요? 줌으로 당긴다고 보통 하죠, 평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수련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림 제목은 수련이죠. 연꽃인데 사실은 모네가 그리고자 한 것은 물의 표면이라고 봅니다. 수면이죠. 물 표면을 그리고자 한 게 아닐까. 그 변화에 집중했던 사람, 찰나를 그리고자 했던 모네로서는 물 표면에 무수히 변하는 그 변화를 어느 한순간에 포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변화 자체를 연작을 했고, 그 연작을 한 폭의 그림에 다 쓸어 담은 것이 모네의 수련이 아닐까, 이렇게 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인간의 눈에는 이렇게는 안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카메라를 이제 줌으로 이제 확대하다 보니, 이렇게 찍히는 거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모네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또 한편 놀랍습니다. 당시에 카메라가 줌은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8점 이상의 그림을 갖고 있긴 한데요. 대형 수련화를 보면 8점입니다. 이 대장식화라고 하는데 이걸 다 이어 붙여서 있는 건데 이 오랑주리 미술관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 관이 있습니다. 저 문 보이시는데 이 두 관이 있는데 두 개의 긴 타원형 관을 연결한 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팔자 옆으로 눕힌 이게 바로 뭡니까? 무한을 상징하는 거죠. 영원성. 그래서 건축물도 아울러서 함께 보시면 수련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방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이제 국가에 기증하고 나서는 프랑스 정부가 지금 로댕 미술관이 있는 데 있죠. 그 로댕 미술관에 처음에 외관에 새로 짓자 뭐 이런 여러 설들이 있다가 이 당시 이제 예전에 루브르 궁 예전에 이제 지금 없어진 궁이 있습니다. 툴레리 궁이 있을 때 그 궁의 부속 건물 오랑주리라는 것이 오렌지 창고 같은 그런 뜻인데요. 거기를 이렇게 미술관으로 짓고 위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 자연광이 직접 보이도록 들어와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네의 지베르니 아뜰리에처럼 채광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자연광에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바로 이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러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는 보기 어렵죠. 그죠? 나 혼자 이 공간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마음을 가진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데는 조금 물론 이 공식 사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시간을 꽤 보내시다 보면 고즈넉하게
특히나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보통 가시는데요. 약간 차라리 오후에 가시는 것이 한 서너 시 정도에 가시는 것이 좀 인파가 적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미술관에 가서 보면 그림 보는 재미도 물론 좋지만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을 보는 것도 또 나름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리는 것도 참 귀여운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건 전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걸 누가 찍었네요. 그래서 모네는 30년간 250여 점 이상의 수련을 그렸는데 모네가 참 매력적인 이유는 여기는 백내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 자기 아들의 죽음도 있고 부인들의 죽음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견디면서도 꿋꿋하게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것을 그렸는데요. 만약에 이 모네가 더 오래 사셨다면 또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에게 그림이란 것은 자연의 빛을 캔버스의 색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주제는 빛과 색채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네를 사랑하는 이유라면 수련이 예뻐서도 있지만 예술가는 항상 도전한다. 라는 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르누아르와 함께 둘이 되게 절친한 친구였는데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모네와는 또 다른 르누아르 또 다른 모네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예술가는 항상 도전한다. 그래서 새로운 미술을 향해서, 새로운 그림을 향해서 굉장히 꿋꿋하게 갖은 시련을 겪고, 우리가 노년의 모네 이미지가 있죠. 지베르니 정원, 수련, 뭐, 국제적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안 한 줄 알지만, 86세 중에 한 50세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베르니 정착하면서부터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성공은 완전히 자력으로 이뤄낸 것이기도 하고, 많은 고난의 위에서 이뤄낸 것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좀 맞는 인간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련만이 아니라 수련까지 오기까지의 모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는 이 모네 이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또 인상파로 분류되는 화가시죠. 그런 분인 이 빈센트 반 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문에 대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한 20, 30%, 3, 40%는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 삼아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